근래 들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호인 박진사의 얼굴에 들이운 수심은 웬만한 장막 구름보다 짙었습니다. 본디 호방하여 자중을 휘어잡던 그의 말수 또한 눈에 띄게 줄었으니 그 연유는 실로 사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잘 솟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도 안방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박진사는 괜히 헛기침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냥 주무시렵니까? 초저녁부터 술만 찾으시더니. 내가 언제 술을 찾았다고 그러? 그저 목이 칼칼하여 탁주 한 사발 한 것을 가지고. 어찌 제게 화를 내십니까? 그저 옥체 상하실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인 것을요. 내일이라도 용한 의원에게 가보심이 어떠실지요? 됐어. 사내의 일을 부인이 무엇하고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이오. 썩 물러가 잠이나 주무시오. 박진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고 재구시를 못하는 제 몸뚱이에 대한 분노와 아내 앞에서 무너진 체면에 대한 치욕감으로 속은 화라산처럼 들끓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성내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 추월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 이 야심한 시각에 어인 행차이시옵니까? 됐다. 잔말 말고 가장 어여쁜 연으로 하나 드리고 주안상이나 과하게 차려놓아라. 이에, 나리. 마침 오늘 들어온 아이가 하나 있사온데 그 자태가 선녀와 같사옵니다. 나리를 위해 단장시켜 바로 올리겠나이다. 이윽고 고운 기생이 들어앉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뽀얀 살결과 그윽한 난양에 잠시 마음이 동하는 듯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술기운을 빌려 옷에 손이 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은땀만 비 오듯 흘렀습니다. 나리,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안색이 백지장 같으시옵니다. 시끄럽다. 내년이 무엇라 안다고 짓거리느냐. 박진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그락푸르락하는 얼굴로 기생을 노려보았으나 그 눈빛엔 분노보다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리, 이리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돈은 내일 사람을 시켜 보낼 것이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추월관을 뛰쳐나왔습니다. 싸늘한 밤공기가 촛불처럼 꺼져가는 그의 욕망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혼잣말로 내 나이 이제 40하고 하나 이대로 사내 구실도 못하고 송장처럼 늙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필시방도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리라. 그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진사는 동이 트자마자 허 의원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허 의원은 대대로 의술을 해왔다기보다 입심과 상술로 부자들의 주머니를 터는데 더 능한 자였습니다. 박진사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 이런 아침부터 어인 행차이옵니까?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소인의 눈에는 나리의 기운이 다소 막혀있는 듯 보이옵니다. 자네가 내 얼굴만 보고도 그걸 아는가? 과연 용하구나.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어찌 나리의 깊은 속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다만 맥을 짚어보면 그 근원을 알 수 있을 듯하옵니다. 이리 앉으시지요. 박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팔을 내밀었습니다. 허 의원은 한참 동안이나 진지한 표정으로 맥을 짚더니 이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나리, 이는 양기가 쇠한 까닭이옵니다. 몸의 진액이 마르고 하초에 불이 꺼져가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시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도가 있단 말인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네. 염려 마시옵소서.
이럴 때를 대비하여 소인이 귀히 구해둔 약재들이 있사옵니다. 백년 묵은 천종산삼은 기본이요. 사양과 웅담으로 막힌 기혈을 뚫고 바다사자의 그것으로 알려진 해구신으로 양기를 북돋워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되겠는가? 더 확실한 것은 없는가? 물론이옵니다. 여기에 청나라 황실에만 진상된다는 경면주사를 더하여 탕을 다리면 꺼진 불도 다시 살아날 것이옵니다. 다만 이 약재들이 워낙 귀하여 부르는 게 값인지라. 괜찮다. 당장 그것들로 약을 짓게. 값은 얼마든지 치를 것이니. 그날부터 박진사의 재산은 허위원의 약재 값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김포의 옥토가 10마지기, 20마지기 허위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허위원은 매일같이 귀한 약재라며 무언가를 들고 정성껏 탕을 달여 바쳤습니다. 나리, 이 약을 드시면 오늘 밤에는 필시 효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자네 말이 사실이어야 할 것이다. 내 이번에도 허탕을 치면 내 놈의 약방을 부숴버릴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값비싼 약을 몇 사발씩 들이켜도 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을 안아봐도 새로 들인 기생의 품에 안겨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은 나아질 기미가 없자 박진사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보게, 허위원. 도대체 언제쯤 효험을 보는 게야? 내 재산만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리, 명약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곧 약효가 온몸에 퍼질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지요. 오늘은 특별히 녹용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분고를 구해왔사옵니다. 박진사는 속는 셈 치고 또다시 허위원이 건네는 약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역시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제 몸을 느끼며 절망의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선조의 옥토를 30마직이나 날리고도 차도가 없자 박진사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허위원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약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허위원. 내 이놈이 정녕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내 놈의 말만 믿고 쏟아부은 재물이 얼마인데 내 몸은 어찌하여 감감무소식이냐 말이다. 나리. 진정하시옵소서. 이럴수록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오늘 내 놈과 나의 연은 여기서 끝이다. 당장 내 돈을 다 물어내지 못할까? 허위원은 박진사의 기세에 눌려 방바닥에 축 엎드렸습니다. 잠시 눈알을 굴리며 묘안을 찾던 그는 이내 무릎을 탁 치며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양 소리쳤습니다. 나리. 이제야 그 연유를 알겠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유. 무슨 연유란 말이냐?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게냐? 약이 문제가 아니옵니다. 나리의 마음 문제였사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한들 가슴속에서 불꽃이 타오르지 않으면 모두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불꽃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나리께서 그간 품으셨던 안방마님이나 기생들은 모두 닳고 다른 헝것들이 아니옵니까? 익숙함은 설렘을 앗아가고 설렘이 없으면 양기도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박진사는 허위원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헝것이라. 그래서 어찌하란 말이냐? 전임이 답답해 새거들 품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처럼 사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수천여를 품으시면 나리에 잠자던 용이 깨어날 것이옵니다. 혼잣말로 수천여라. 허위원의 말은 박진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와 마름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마름을 들라 해라. 예, 나리,
부르셨사옵니까? 우리 소작인 중에 딸 가진 자가 있느냐? 나이는 15 안팎으로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여야 한다. 예, 나리. 최소방 댁에 이제 막 15이 된 딸이 하나 있사옵니다. 용모가 반반하여 벌써부터 혼 이야기가 오고 간다 하옵니다. 잘 되었다. 당장 최소방을 불러라. 내가 그 집논 5 마지기를 얹어주고 그 딸을 첩실로 맞이하겠다고 전해라. 가난한 소장농에게 논 5 마지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소방의 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박진사의 첩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잔뜩 기대를 품은 박진사는 그날 밤 새로 들인 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앳된 소녀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무서워할 것 없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나리. 소희는 박진사는 온갖 감언이설로 소녀를 달랬지만 그의 몸은 이번에도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어 기어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잔뜩 겁먹은 어린 처자의 얼굴을 보자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잣말로 이것도 아니란 말인가? 절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자 박진사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허위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약방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는 다짜고짜 허위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이 돌팔이만도 못한 놈아. 오늘 내 놈은 내 손에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아이고 나리. 이게 무슨... 말씀을 해보시지요. 내 놈이 시키는 대로 첩까지 드렸건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내 놈의 처방을 따르느라 내 문전옥답이 몇 마지기나 날아간 줄 아느냐. 나리,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분명 효험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나리께서 너무 김장을 하신 것... 닥쳐라. 어디서 또 참기를 부리려 드느냐. 박진사는 허위원에게 주먹질을 하고 약방을 발칵 뒤집어 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주막으로 달려가 목구멍에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취해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술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에서 들끓는 울화가 술기운을 모두 몰아내는 듯 했습니다. 진사나리, 너무 과하십니다.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요. 시끄럽다. 술이나 더 가져오라. 내 오늘 이 주막의 술독을 다 비울 것이다. 결국 삼경이 다 되어서야 그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문에 다다라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에 딸린 문간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박진사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내와 여인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힘이 넘쳐 재구시를 못하는 박진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문간방은 그의 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마당새 돌쇠 내외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저놈이, 돌쇠놈이. 그는 대문을 두드리는 것도 있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은 온갖 보약을 다 먹고 어린 첩까지 들였건만 실패를 거듭했는데 천한 마당새 놈은 매일 밤 저리도 힘이 넘친단 말인가? 질투와 부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그는 사랑방으로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퀭한 얼굴로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 돌쇠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어리둥절한 표정의 돌쇠가 문지방을 넘어와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부르셨사옵니까? 소인에게 무슨 명을 내리시려는지요?
박진사는 말없이 돌쇠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상전이 하인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돌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황송한 표정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나리. 어찌 소인에게 이리 귀한 술을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괜찮으니 밖에. 자네가 나보다 2살인가 많았던가. 예, 나리. 그러한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박진사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며 그동안 겪었던 자신의 치욕스러운 사정을 체면도 있고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박진사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네? 나리, 소인이 들을 만한 이야기이옵니까? 자네는 며칠에 한 번씩 방사를 치르는가? 질문을 던진 진사의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그는 돌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돌쇠는 잠시 머뭇거리다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사옵니다, 나리. 그저 사흘이 멀다 하고 치르는 듯하옵니다. 혼잣말로, 사흘 터울로. 박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신은 한 달에 한 번도 버거운데 저 마당새 놈은 사흘에 한 번씩이라니. 비결이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가 먹는 특별한 음식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남몰래 구해 먹는 약이라도 있는 건가? 나리, 소인 같은 청것이 어찌 귀한 약을 구하겠습니까? 그저 먹는 것이라곤 나물죽에 거친 밥뿐인 것을요. 그렇다면 필시 다른 비결이 있을 것이다. 내게 사실대로 구하면 자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야. 어서 말해보아라. 돌쇠는 한참 동안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진사의 끈질긴 추궁에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사실은 비결이 있사옵니다. 다만 그 길이 매우 고되고 험하여 나리께서 해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고되고 험하다니. 그게 무엇이기에? 내 지금 심정으론 지옥이라도 갈 수 있네? 어서 말해보게. 함경도 깊은 산골에 하늘이 내린 약수가 흐르는 곳이 있사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소인이 아는 비방으로 만든 환약을 먹으면 아무리 식었던 사내라도 회춘을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소인의 할아버님의 할아버님 때부터 집안에 비밀리 전해 내려오는 비방이옵니다. 박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곳이 어디인가? 당장 사람을 시켜 가져오게 하겠네. 아니옵니다, 나리. 그 약수와 환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2발로 걸어가서 정성을 들여야만 효험이 나타난다고 하옵니다.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사옵니다. 걸어서 함경도까지 말이냐. 박진사는 기가 막혔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일 당장 길을 떠날 것이니 자네가 앞장을 서게. 만약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자네에게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내어주겠네? 이튿날 새벽, 돌쇠는 단출한 보찜 하나를 메고 박진사는 맨몸으로 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내의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박진사와 돌쇠는 성문을 나섰습니다. 평생 가마나 말을 타고 다녔지 제 발로 심히 길 한 번 걸어본 적 없는 박진사에게 그 시작은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이보게, 돌쇠. 벌써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네. 잠시 쉬었다 가세. 나리, 이제 겨우 5리를 걸었사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저 앞고개는 넘어야 하옵니다. 평지를 걷는데도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등줄기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혼잣말로 내가 어쩌자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고. 이놈의 몸뚱이가 원수지.
돌쇠야,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다. 예, 나리. 돌쇠가 건네는 물을 단숨에 들이켠 박진사는 길가 바위 위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저만치 앞서가는 돌쇠의 가벼운 발걸음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리 멀쩡한가? 정령 무쇠로 만든 다리라도 가진 게야. 소인은 평생을 이리 걸어 다녔으니 익숙할 따름이옵니다. 나리께서도 며칠만 고생하시면 곧 익숙해지실 것이옵니다. 며칠이라니? 당장 오늘 하루도 넘기기 힘들 지경이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네. 결국 그날은 20리도 채 못 걷고 근처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박진사는 저녁상을 받는 둥 많은 둥방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지요. 다음날 아침 돌쇠가 그를 깨웠을 때 박진사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리 깊이 잠들었던가? 예, 나리. 소인이 3번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셨사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단잠을 잤네? 몸은 천근만근인데 속은 되려 편안하구나. 주막을 나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박진사에게는 힘든 길이었지만 어제처럼 죽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보게, 돌쇠. 한양에서 그 약수가 있다는 곳까지는 얼마나 걸리는가? 총각을 다투어 걸어도 석 달은 좋게 걸리는 길이옵니다. 석 달이라고. 내 차라리 여기서 굴러가는 게 빠르겠구나. 박진사는 투덜거렸지만 전날 밤에 단잠이 준 작은 희망 때문인지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걷고 쉬고 또 걸었습니다. 흘길의 감촉, 스쳐 지나가는 바람,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들이 처음으로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20리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엔 작은 고개를 넘느라 겨우 15리를 걸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박진사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길 위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진사는 이제 제법 걷는 것에 익숙해져 하루에 30리는 너끈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돌쇠, 자네 혼자 걸으면 하루에 얼마나 걸을 수 있는가? 예, 나리. 길이 평탄하면 100리도 걷고 오늘처럼 험한 고개가 있으면 80리쯤 걷는 것이 보통이옵니다. 100리라니. 그건 사람이 아니라 축지법을 쓰는 도사나 할 짓이지. 박진사는 헉헉거리며 돌쇠의 뒤를 따랐습니다. 길은 점점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고 종아리는 돌덩이처럼 뭉쳤습니다. 그는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 음양수라는 것을 마시러 가는데 왜 말을 타면 안 된다는 것인가? 내 돈으로 좋은 말 한 필 사서 가면 열흘이면 갈 길을 어찌하여 이리 석 달이나 고생하며 가야 한단 말인가? 나리, 소인도 그 깊은 뜻까지는 모르옵니다. 다만 저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말이 땅의 정기를 2발로 온전히 받아들인 자만이 하늘의 약수를 감당할 수 있다 하였사옵니다. 말을 타거나 가마를 이용하는 것은 땅의 기운을 거부하는 것이니 약수를 마셔도 말짱허사가 된다고 들었사옵니다. 땅의 정기라. 참으로 해괴한 소리로구나. 박진사는 길가 바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돌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돌쇠야. 예, 나리. 내게 솔직히 말해주게. 자네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함경도에 가면 정말 그런 약수가 있는 것이 맞는가? 나리. 어찌 소인이 감히 하늘 같으신 나리를 속이겠습니까?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소인의 목을 치셔도 좋고 앞으로 3년치 세경을 받지 않겠사옵니다.
박진사는 돌쇠의 충심 어리고 단호한 눈빛을 보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좋다. 내 말을 믿겠다. 내가 정녕 그 약수를 마시고 사내구실을 다시 하게 된다면 3년치가 아니라 30년치 세경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그러니 어서 길을 재촉하세. 그날 이후 박진사는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싶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양의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돌쇠의 약속과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걷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의 몸에서는 불필요한 기름기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단단한 근육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을 때였습니다. 박진사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뒤뚱거리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제법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성큼성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50리 길도 거뜬했습니다. 어느 날 산길 옆 외딴 곳에서 소피를 보던 박진사가 갑자기 하늘이 떠나가라 고함을 쳤습니다. 보인다. 세상에. 드디어 내 소중이가 보인다. 놀란 돌쇠가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보게, 돌쇠. 내 눈으로 직접 보았네. 올챙이처럼 튀어나온 백가죽에 가려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내 것을 방금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일세. 하! 나리, 경아들이옵니다. 돌쇠는 진심으로 기쁜 듯이 웃었습니다. 산더미 같던 뱃살이 쏙 들어가 드디어 자신의 몸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변화의 증거는 없었던 것입니다. 허, 이거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걷기만 했을 뿐인데 뱃살이 이리 다 빠져나가다니. 그날 이후 박진사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막에 도착하면 술부터 찾았지만 이제는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는 것에 지쳐 방에 들어가면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돌쇠야, 요새는 꿈도 꾸지 않고 잠을 자는구나. 예전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온갖 음탕한 꿈만 꾸었는데 말이다. 나리, 낮에 몸을 쓰고 땀을 흘리면 밤에는 몸이 쉬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옵니다. 헛된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지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야. 2달이 다 되어갈 무렵 그들은 마침내 험준한 강원도를 지나 함경도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박진사의 몸은 오히려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그의 걸음은 더욱 빨라져 하루에 70리를 걷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보게, 돌쇠. 이제 얼마나 더 가면 되는가? 내 몸에 피가 펄펄 끓는 것 같네. 당장이라도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거의 다 왔사옵니다. 나리. 저 앞에 보이는 가장 높은 산 너머에 약수가 있사옵니다. 박진사는 우뚝 솟은 산을 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절망과 나태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한 굳은 의지와 건강하게 단련된 사내의 자신감만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2달하고 25째째 되는 날, 박진사와 돌쇠는 마침내 목적지인 함경도 깊은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은 신선이라도 살법한 비경이었습니다. 나리, 바로 이곳이옵니다. 잠시 앉아 기다리시지요. 소인이 약수와 환약을 가져오겠사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어서 다녀오라. 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다. 박진사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돌쇠를 기다렸습니다. 지난 석 달 가까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의 순간들, 발바닥의 물집,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느꼈던 기쁨까지. 잠시 후 돌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맑은 물이 담긴 표주박이,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종이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리, 하늘이 내린 약수와 저희 집안의 비방으로 만든 환약이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환약을 받았습니다. 검고 동그란 환약 3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가 시키는 대로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환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쌉쌀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표주박에 담긴 음향수를 받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기운이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 맛이로구나. 과연 천하의 명약이요 신비의 약수로다.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구나. 나리, 이제 약효가 온몸에 퍼지기를 기다려야 하옵니다. 오늘 밤 근처 온정리에 있는 객점에서 묵으시지요. 그곳에서 효험을 시험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다. 그리하자. 내 오늘 밤, 지난 몇 년간의 한을 모두 풀고야 말겠다. 그날 밤, 그들은 온정리에 있는 한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사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살 하나 없는 단단한 몸, 자신감 넘치는 눈빛의 기생은 첫눈에 반한 듯 교태를 부렸습니다. 나리, 풍채가 어찌 이리도 좋으십니까? 마치 북방을 호령하는 장군 같으시옵니다. 오늘 밤 내가 진짜 장군인지 아닌지 내년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술은 그만하고 어서 방으로 들자꾸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서 나온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돌쇠를 보고 희색이 만면하여 외쳤습니다. 돌쇠야. 성공했다. 내가 해냈단 말이다. 내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경아드리옵니다. 나리. 소인이 그럴 줄 알았사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완벽한 사내가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온정리에서의 하룻밤은 박진사에게 천지개벽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복의 돌쇠, 그 명약이 실로 대단하구나. 이왕 여기까지 온 것, 그 환약을 한 번 더 먹고 약수를 마시면 아니 되겠는가. 평생 이 기운을 유지하고 싶네 그려. 그러자 돌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그 약은 평생에 단 한 번만 허락되는 것이옵니다.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였사옵니다. 지금 나리의 몸은 이미 예전의 몸이 아니시니 이제는 약에 의지하지 않으셔도 충분하옵니다. 그런가? 알겠네. 자네 말을 따르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 돌아갈 때는 이 고생을 다시 할 수는 없지. 당나귀라도 2마리 사서 타고 가야겠다. 예, 나리. 그리하시지요.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나귀를 타고 유유자적 경치를 즐기며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진사는 약속대로 돌쇠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논 20마지기와 집 한 채, 그리고 3,000냥이라는 거금을 안겨주었지요. 나리, 이리 큰 상을 내리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자네 덕에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 정도 상이 되수겠는가? 자네는 내게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은인일세. 며칠 뒤 돌쇠는 호련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박진사는 서운했지만 그만한 재산을 얻었으니 어디 가서든 편히 살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는 문득 돌쇠가 살던 문간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방을 치우던 하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날이 돌쇠가 쓰던 방을 치우다 보니 이런 것이 나왔사옵니다. 박진사가 종이를 받아드니 그곳에는 돌쇠의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리께 고하옵니다. 나리께서 드신 환약은 깊은 산속 토끼의 똥을 볕에 말려 둥글게 빚은 것이었고, 나리께서 드신 약수는 그저 산골짜기를 흐르던 평범한 개울물이었습니다. 진정한 약은 나리의 두 다리가 걸어온 그 길 위에 있었사옵니다. 부디 옥체 강령하시옵소서. 글을 읽어내려가는 박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내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고 사랑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잣말로 토끼똥과 개울물이라. 그랬구나. 그랬던 것이었어.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것은 신비한 명약이 아니라 석 달 동안 묵묵히 걸었던 그 고된 여정 자체였음을. 불필요한 살을 태우고 헛된 생각을 비우고 땀 흘려 몸을 움직였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최고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돌쇠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었습니다. 돌쇠 이놈, 참으로 지혜로운 놈이로구나. 그래, 내 말이 옳다. 진정한 신약은 바로 이 땅 위에 내 두 발 아래 있었던 것을. 그날 이후 박진사는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사가 함경도에서 불로초라도 구해온 모양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최고의 약방이 자신의 두 다리가 딛고 근래 들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호인 박진사의 얼굴에 들이운 수심은 웬만한 장막 구름보다 짙었습니다. 본디 호방하여 자중을 휘어잡던 그의 말수 또한 눈에 띄게 줄었으니 그 연유는 실로 사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잘 솟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도 안방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박진사는 괜히 헛기침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냥 주무시렵니까? 초저녁부터 술만 찾으시더니. 내가 언제 술을 찾았다고 그러? 그저 목이 칼칼하여 탁주 한 사발 한 것을 가지고. 어찌 제게 화를 내십니까? 그저 옥체 상하실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인 것을요. 내일이라도 용한 의원에게 가보심이 어떠실지요? 됐어. 사내의 일을 부인이 무엇하고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이오. 썩 물러가 잠이나 주무시오. 박진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고 재구시를 못하는 제 몸뚱이에 대한 분노와 아내 앞에서 무너진 체면에 대한 치욕감으로 속은 화라산처럼 들끓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성내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 추월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 이 야심한 시각에 어인 행차이시옵니까? 됐다. 잔말 말고 가장 어여쁜 연으로 하나 드리고 주안상이나 과하게 차려놓아라. 이에, 나리. 마침 오늘 들어온 아이가 하나 있사온데 그 자태가 선녀와 같사옵니다. 나리를 위해 단장시켜 바로 올리겠나이다. 이윽고 고운 기생이 들어앉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뽀얀 살결과 그윽한 난양에 잠시 마음이 동하는 듯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술기운을 빌려 옷에 손이 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은땀만 비 오듯 흘렀습니다. 날이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안색이 백지장 같으시옵니다. 시끄럽다. 내년이 무엇라 안다고 짓거리느냐. 박진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그락푸르락하는 얼굴로 기생을 노려보았으나 그 눈빛엔 분노보다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이리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보는 내일 사람을 시켜 보낼 것이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추월관을 뛰쳐나왔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촛불처럼 꺼져가는 그의 욕망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혼잣말로 내 나이 이제 40하고 하나 이대로 사내 구실도 못하고 송장처럼 늙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필시방도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리라. 그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진사는 동이 트자마자 허의원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허의원은 대대로 의술을 해왔다기보다 입심과 상술로 부자들의 주머니를 터는데 더 능한 자였습니다. 박진사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 이런 아침부터 어인 행차이옵니까?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소인의 눈에는 나리의 기운이 다소 막혀있는 듯 보이옵니다. 자네가 내 얼굴만 보고도 그걸 아는가? 과연 용하구나.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어찌 나리의 깊은 속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다만 맥을 짚어보면 그 근원을 알 수 있을 듯하옵니다. 이리 앉으시지요. 박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팔을 내밀었습니다. 허의원은 한참 동안이나 진지한 표정으로 맥을 짚더니 이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나리, 이는 양기가 쇠한 까닭이옵니다. 몸에 진액이 마르고 하초에 불이 꺼져가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시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도가 있단 말인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네. 염려 마시옵소서. 이럴 때를 대비하여 소인이 귀히 구해둔 약재들이 있사옵니다. 백년 묵은 천종산삼은 기본이요. 사양과 웅담으로 막힌 기혈을 뚫고 바다사자의 그것으로 알려진 해구신으로 양기를 북돋워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되겠는가? 더 확실한 것은 없는가? 물론이옵니다. 여기에 청나라 황실에만 진상된다는 경면주사를 더하여 탕을 다리면 꺼진 불도 다시 살아날 것이옵니다. 다만 이 약재들이 워낙 귀하여 부르는 게 값인지라. 괜찮다. 당장 그것들로 약을 짓게. 값은 얼마든지 치를 것이니. 그날부터 박진사의 재산은 허의원의 약재 값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김포의 옥토가 10마지기, 20마지기 허의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허의원은 매일같이 귀한 약재라며 무언가를 들고 정성껏 탕을 다려 바쳤습니다. 나리, 이 약을 드시면 오늘 밤에는 필시 효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자네 말이 사실이어야 할 것이다. 내 이번에도 허탕을 치면 내 놈의 약방을 부숴버릴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값비싼 약을 몇 사발씩 들이켜도 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을 안아봐도 새로 들인 기생의 품에 안겨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은 나아질 기미가 없자 박진사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보게, 허의원. 도대체 언제쯤 효험을 보는 게야? 내 재산만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리, 명약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곧 약효가 온몸에 퍼질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지요. 오늘은 특별히 녹용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분고를 구해왔사옵니다. 박진사는 속는 셈 치고 또다시 허의원이 건네는 약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역시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제 몸을 느끼며 절망의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선조의 옥토를 30마직이나 날리고도 차도가 없자 박진사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허의원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약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허의원. 내 이놈이 정녕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내 놈의 말만 믿고 쏟아부은 재물이 얼마인데 내 몸은 어찌하여 감감무소식이냐 말이다. 나리. 진정하시옵소서. 이럴수록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편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오늘 내 놈과 나의 연은 여기서 끝이다. 당장 내 돈을 다 물어내지 못할까? 허 의원은 박진사의 기세에 눌려 방바닥에 축 엎드렸습니다. 잠시 눈알을 굴리며 묘안을 찾던 그는 이내 무릎을 탁 치며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양 소리쳤습니다. 나리. 이제야 그 연유를 알겠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유. 무슨 연유란 말이냐?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게냐? 약이 문제가 아니옵니다. 나리의 마음 문제였사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한들 가슴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지 않으면 모두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불꽃이라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나리께서 그간 품으셨던 안방마님이나 기생들은 모두 닳고 다른 헝것들이 아니옵니까? 익숙함은 설렘을 앗아가고 설렘이 없으면 양기도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박진사는 허 의원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헝것이라. 그래서 어찌하란 말이냐. 전임이 답답해 새거들 품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처럼 사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수처녀를 품으시면 나리에 잠자던 용이 깨어날 것이옵니다. 혼잣말로 수처녀라. 허 의원의 말은 박진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와 마름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마름을 들라 해라. 예, 나리. 부르셨사옵니까? 우리 소작인 중에 딸 가진 자가 있느냐? 나이는 15 안팎으로 아직 시집가지 않은 처녀여야 한다. 예, 나리. 최소방 댁에 이제 막 15이 된 딸이 하나 있사옵니다. 용모가 반반하여 벌써부터 혼 이야기가 오고 간다 하옵니다. 잘 되었다. 당장 최소방을 불러라. 내가 그 집논 5 마지기를 얹어주고 그 딸을 첩실로 맞이하겠다고 전해라. 가난한 소장농에게 논 5 마지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소방의 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박진사의 첩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잔뜩 기대를 품은 박진사는 그날 밤 새로 들인 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앳된 소녀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무서워할 것 없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나리. 소인은. 박진사는 온갖 가머니설로 소녀를 달랬지만 그의 몸은 이번에도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어 기어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잔뜩 겁먹은 어린 처자의 얼굴을 보자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잣말로 이것도 아니란 말인가. 절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자 박진사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허 의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약방 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는 다짜고짜 허 의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이 돌팔이만도 못한 놈아. 오늘 내 놈은 내 손에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아이고 나리. 이게 무슨... 말씀을 해보시지요. 내 놈이 시키는 대로 첩까지 들였건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내 놈의 처방을 따르느라 내 문전옥답이 몇 마지기나 날아간 줄 아느냐. 나리,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분명 효험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나리께서 너무 김장을 하신 것... 닥쳐라. 어디서 또 참기를 부리려 드느냐. 박진사는 허 의원에게 주먹질을 하고 약방을 발칵 뒤집어 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주막으로 달려가 목구멍에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취해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술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에서 들끓는 울화가 술기운을 모두 몰아내는 듯 했습니다.
진사나리, 너무 과하십니다.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요. 시끄럽다. 술이나 더 가져오라. 내 오늘 이 주막의 술독을 다 비울 것이다. 결국 삼경이 다 되어서야 그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문에 다다라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에 딸린 문간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박진사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내와 여인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힘이 넘쳐 재구시를 못하는 박진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문간방은 그의 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마당새 돌쇠 내외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저놈이, 돌쇠놈이. 그는 대문을 두드리는 것도 있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은 온갖 보약을 다 먹고 어린 척까지 들였건만 실패를 거듭했는데 천한 마당새 놈은 매일 밤 저리도 힘이 넘친단 말인가? 질투와 부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그는 사랑방으로 돌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퀭한 얼굴로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 돌쇠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어리둥절한 표정의 돌쇠가 문지방을 넘어와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부르셨사옵니까? 소인에게 무슨 명을 내리시려는지요? 박진사는 말없이 돌쇠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상전이 하인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돌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황송한 표정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나리. 어찌 소인에게 이리 귀한 술을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괜찮으니 밖에. 자네가 나보다 2살인가 많았던가. 예, 나리. 그러한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박진사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며 그동안 겪었던 자신의 치욕스러운 사정을 체면도 있고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박진사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네? 나리, 소인이 들을 만한 이야기이옵니까? 자네는 며칠에 한 번씩 방사를 치르는가? 질문을 던진 진사의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그는 돌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돌쇠는 잠시 머뭇거리다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사옵니다, 나리. 그저 사흘이 멀다 하고 치르는 듯하옵니다. 혼잣말로, 사흘 터울로. 박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신은 한 달에 한 번도 버거운데 저 마당새 놈은 사흘에 한 번씩이라니. 비결이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가 먹는 특별한 음식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남몰래 구해 먹는 약이라도 있는 건가? 나리, 소인 같은 청것이 어찌 귀한 약을 구하겠습니까? 그저 먹는 것이라곤 나물죽에 거친 밥뿐인 것을요. 그렇다면 필시 다른 비결이 있을 것이다. 내게 사실대로 구하면 자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야. 어서 말해보아라. 돌쇠는 한참 동안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진사의 끈질긴 추궁에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 사실은 비결이 있사옵니다. 다만 그 길이 매우 고되고 험하여 나리께서 해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고되고 험하다니. 그게 무엇이기에? 내 지금 심정으론 지옥이라도 갈 수 있네? 어서 말해보게. 함경도 깊은 산골에 하늘이 내린 약수가 흐르는 곳이 있사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소인이 아는 비방으로 만든 환약을 먹으면 아무리 식었던 사내라도 회춘을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소인의 할아버님의 할아버님 때부터 집안에 비밀리 전해 내려오는 비방이옵니다. 박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곳이 어디인가? 당장 사람을 시켜 가져오게 하겠네. 아니옵니다. 나리. 그 약수와 환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두 발로 걸어가서 정성을 들여야만 효험이 나타난다고 하옵니다.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사옵니다. 걸어서 함경도까지 말이냐. 박진사는 기가 막혔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일 당장 길을 떠날 것이니 자네가 앞장을 서게. 만약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자네에게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내어주겠네? 이튿날 새벽, 돌쇠는 단출한 보찜 하나를 메고 박진사는 맨몸으로 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내의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박진사와 돌쇠는 성문을 나섰습니다. 평생 가마나 말을 타고 다녔지 제 발로 심히 길 한 번 걸어본 적 없는 박진사에게 그 시작은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이보게, 돌쇠. 벌써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네. 잠시 쉬었다 가세. 나리, 이제 겨우 5리를 걸었사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저 앞고개는 넘어야 하옵니다. 평지를 걷는데도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등줄기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혼잣말로 내가 어쩌자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고. 이놈의 몸뚱이가 원수지. 돌쇠야,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다. 예, 나리. 돌쇠가 건네는 물을 단숨에 들이켠 박진사는 길가 바위 위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저만치 앞서가는 돌쇠의 가벼운 발걸음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리 멀쩡한가? 정령 무쇠로 만든 다리라도 가진 게야. 소인은 평생을 이리 걸어 다녔으니 익숙할 따름이옵니다. 나리께서도 며칠만 고생하시면 곧 익숙해지실 것이옵니다. 며칠이라니? 당장 오늘 하루도 넘기기 힘들 지경이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네. 결국 그날은 20리도 채 못 걷고 근처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박진사는 저녁상을 받는 둥 많은 둥방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지요. 다음날 아침 돌쇠가 그를 깨웠을 때 박진사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리 깊이 잠들었던가? 예, 나리. 소인이 3번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셨사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단잠을 잤네? 몸은 천근만근인데 속은 되려 편안하구나. 주막을 나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박진사에게는 힘든 길이었지만 어제처럼 죽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보게, 돌쇠. 한양에서 그 약수가 있다는 곳까지는 얼마나 걸리는가? 총각을 다투어 걸어도 석 달은 좋게 걸리는 길이옵니다. 석 달이라고. 내 차라리 여기서 굴러가는 게 빠르겠구나. 박진사는 투덜거렸지만 전날 밤에 단잠이 준 작은 희망 때문인지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걷고 쉬고 또 걸었습니다. 흘길의 감촉, 스쳐 지나가는 바람,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처음으로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20리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엔 작은 고개를 넘느라 겨우 15리를 걸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박진사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길 위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진사는 이제 제법 걷는 것에 익숙해져 하루에 30리는 너끈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돌쇠, 자네 혼자 걸으면 하루에 얼마나 걸을 수 있는가? 예, 나리. 길이 평탄하면 100리도 걷고
오늘처럼 험한 고개가 있으면 80리쯤 걷는 것이 보통이옵니다. 100리라니. 그건 사람이